영국에 가서 치료받으라고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영국의 한 병원에서 한 여성이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희귀병을 진단받은 아들 때문인데요. 곧 이 여성은 한국에서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거부했다고 합니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행을 택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8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앤 해밀턴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아들 에단과 단둘이 교외에서 살고 있어요. 한때는 바쁘고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 살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는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 제임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유머 감각도 좋았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임스는 에단이 2살이 되던 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병원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동안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죠. 그 작은 아이를 보면서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임스가 사랑했던 아이, 제게 남겨준 단 하나의 존재, 에단 말이에요. 에단은 어릴 때부터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릴 때 에단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 아이의 감정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어요. 기분이 좋으면 경쾌한 리듬을, 슬프면 조용한 선율을, 화가 나면 강렬한 음색을.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에단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연주했고 처음 듣는 곡도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절대 음감.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3살짜리 아이가 피아노로 자기 감정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음악을 위해 태어난 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은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피아노 영재 아니에요? 음악 학교 같은 데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음악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그냥 평범한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한 유명 음악 학교에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곳이었고 입학만 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 순간부터였어요. 갑자기 에단의 손끝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오래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굳고 악보를 넘기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건반을 칠 때 손이 떨리고 포크를 잡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 손가락이 좀 이상해요. 사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에단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곧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희귀신경계 질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병은 진행성입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점점 근육이 약해질 겁니다. 그럼 피아노는요? 몇 년 안에 손의 감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아노 연주는 물론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전부인 아이인데 그 손을 잃을 수도 있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에단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는 건반을 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애써 건반을 치지만 예전 같은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친구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신경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히 희귀 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병원도 있대. 한국? 한국이요? 아, 들어본 적은 있죠. K-팝인가 뭔가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근데 한국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앞선 나라였나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도착한 걸까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죠. 언어도 사람들의 표정도 공기의 느낌마저도요. 에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이 작은 손이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공항을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와,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공항은 단순히 크고 깨끗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련됨과 체계적인 시스템 효율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혼잡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최첨단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안내되고 있었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기계가 사람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었고 수화물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달되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한국 맞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 도시 같은 광경이었어요. 도로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를 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도로 옆으로는 유리로 덮인 거대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나같이 세련되고 웅장했어요. 전광판에서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눈부신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였다니. 유럽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앞서 있는 나라처럼 보이더라고요. 유럽의 대도시들은 오래된 건물과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이 많아요. 반면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면 어쩌면 의료기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제야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곧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지만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했어요. 에단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될 거고 정말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에단을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곳이라고 다를까 싶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순간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기실은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접수 과정도 복잡했고 환자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곳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안내해 주었어요. 전자접수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대기하는 동안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체계적이라고. 하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저희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의료진이 친절하든 병원이 깨끗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에단을 치료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의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매우 차분했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어요. 그리고 바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몇 주씩 걸리는 검사들이 여기서는 바로 진행됐어요. 에단은 MRI 촬영을 했고 신경기능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과정이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진행되었어요. 의료진은 손발이 척척 맞았고 환자를 하나의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불안해서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다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에단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나 한국이라면 이곳이라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기서도 방법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의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희귀신경질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약간 희망이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애당과 함께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에단은 늘 손을 움직이며 피아노 치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점점 동작이 느려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됐어요. 신경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 과정 중 하나로 음악 치료가 병행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손가락 움직임이 중요한 아이였으니 피아노를 통한 치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당장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최소한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만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받은 후 저는 에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아이가 피아노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업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엄마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외국인인가? 저 아이도 여기 다니려나 봐.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외부인이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발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했어요. 영국에서는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은 다 알아보셨어요? 이번에는 어조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아직 확실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여기에 신경계 연구팀이 있어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여기 좋은 병원인가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연락해서 예약 잡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선이라고 소개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경계하던 사람이 이제는 직접 병원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병원 정보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미선이 잡아준 예약 시간에 맞춰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병원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알려준 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신경질환 연구팀이 따로 있는 곳이었고 희귀질환 치료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곳이었어요. 그녀가 직접 예약까지 도와준 덕분에 저는 단 며칠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엉켜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미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같았죠. 방법이 없다. 혹은 진행을 늦추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여기도 같은 말을 하면 어떡하죠?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에단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가락, 피아노를 치듯 허공에서 움직이는 모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의사는 먼저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바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몇 시간 후 MRI와 신경기능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계속해서 나쁜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나 영국에서 받았던 진단과 같다면? 혹은 더 나쁜 상태라면? 이곳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봤던 어쩔 수 없다는 표정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단의 경우 기존에 받은 진단이 일부 맞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빠진 부분?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병은 단순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아닙니다. 기존 진단과 달리 면역체계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즉, 단순한 신경 손상이 아니라 면역 반응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공격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은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에단의 경우 면역 조절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영국에서는 단순히 손을 쓸 수 없다고만 했던 병이었어요.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니라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려 했던 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가능성을 찾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면역치료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예상되는 반응과 위험 요소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확실했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단의 상태를 단순한 환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그는 치료를 위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것이 달랐는지도 몰라요. 영국에서는 에단의 상태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엔 같은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의료진은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설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포기당하지 않겠구나. 저는 의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메모를 하면서도 손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해볼 만한 방법이 생긴 걸까요? 진료가 끝나고 병원에 나오는데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쩌면 제 표정에서 모든 걸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선이 제게 물었습니다. 뭐래요? 저는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나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대요. 그 말을 한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능성조차 없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미선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에단이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현실감 없이 지냈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는 치료가 아니기에 에단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가만히 앉아 무력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숨을 쉬는 게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았습니다.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됐어요. 면역 치료를 시작하면서 약물 조절이 필요했고 동시에 에단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했어요. 약물 반응이 좋은 환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 의료진은 늘 신중했어요.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동안 에단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피로감을 줄이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병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치료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단은 종종 피곤함을 호소했고 어떤 날은 손이 더 저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치료가 에단에게 더 고통만 주는 게 아닐까? 혹시라도 큰 기대를 걸고 한국까지 왔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치료는 장기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병원에서도 듣지 못한 희망을 여기에서 들었으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였어요.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라도 버텨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에단의 컨디션은 기복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손가락 감각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고 어떤 날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했어요. 의료진은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아직 치료 초기라 확실한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저는 그 말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경 손상의 진행이 멈춘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걸.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병원 밖에서도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를 받기 위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오직 에단을 치료할 수 있는가만이 중요했어요. 이곳이 어떤 나라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를 품어준 나라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들은 처음엔 조용했어요. 저와 에단이 낯선 존재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다가와 주었어요. 혼자 병원에서 지내기 힘들죠? 밥은 먹고 다녀? 어떤 날은 누군가가 조용히 간식을 건네줬어요. 애 엄마도 잘 먹어야죠. 그래야 아이도 힘내죠. 영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오직 치료를 받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보호자들끼리 서로 모르는 게 당연했고 자기 가족만 신경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간이었어요.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미선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병원을 소개해준 사람이었지만 점점 저에게 한국에서의 삶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선 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미선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와닿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은 제 아들을 치료해준 나라였고 저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 곳이었어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에다는 확실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치료 경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확실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에다는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건반을 눌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미선을 만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단지 치료를 받기 위해 온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한국은 내 아들을 살려준 나라다. 그리고 내게 가족을 준 나라다.